어느덧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드셨군요. 자녀들도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와 이별하셨거나 혹은 처음부터 홀로 긴 세월을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저녁 무렵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누군가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남은 세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명쯤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 마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감정이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그 아름다운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평소라면 절대 속지 않았을 상황에서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특히 5070 세대께서는 젊은 세대와는 달리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거두지 못하는 진중함과 의리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 연애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이성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재산, 그리고 평온한 노후를 위협할 수 있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상담을 해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은 바로 지나치게 친절하고 너무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이런 분을 두고 부침성이 좋다, 정이 많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 패턴을 러브밤밍이라고 부릅니다. 러브밤밍이란 상대방에게 과도한 애정 표현과 관심을 쏟아부어 빠르게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상대를 통제하거나 이용하려는 조작 기법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좋아하니까 잘해주는 거 아니겠어?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물론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는 마음에서 잘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와 강도에 있습니다. 진정한 애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깊어지는 법입니다. 마치 오래된 장독에서 익어가는 된장처럼 좋은 관계는 세월의 숙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당신은 내 운명이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경계하셔야 할 신호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님은 3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깊은 외로움에 빠져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 이사온 남성분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70 초반의 단정한 인상으로 처음 만난 날부터 김순자님께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모님, 혼자 계시면 많이 쓸쓸하시겠어요.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동은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가 왔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와 산책을 청했습니다. 꽃다발과 건강식품 선물이 끊이지 않았고 만난 지 열흘 만에 나는 사모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소라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김순자님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나이에 뭘 더 기다리겠소? 시간이 없지 않소? 빨리 함께 살기로 하면 안 되겠소? 그리고 만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넣으면 큰 수익이 나오거든.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사모님도 조금 보태주실 수 있겠소? 다행히 김순자님은 자녀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셨고 자녀들이 강하게 말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 분의 여성에게 접근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러브밤밍을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운명이나 필연을 강조합니다.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전생에 우리가 부부였던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둘째, 연락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전화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셋째, 선물 공세가 과합니다. 받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고가의 선물을 하거나 매일같이 작은 선물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라는 심리적 빚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넷째, 빠른 동거나 재산 공유를 요구합니다. 관계가 충분히 깊어지기도 전에 함께 살자고 하거나 통장을 합치자고 제안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합니다. 당신 자녀들은 당신을 이해 못해, 친구들이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것 같아라며 주변 관계를 차단시키려 합니다. 만약 이런 분을 만나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재촉해도 저는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도를 존중할 것이고,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금세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자녀, 오랜 친구, 형제자매 등 가까운 분들에게 새로 만난 분 이야기를 하시고 솔직한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시선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은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은 상대의 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히 파악하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생의 동반자를 찾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생활 수준이나 노후 준비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질문의 시기와 깊이에 있습니다. 아직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단계에서 마치 자산 실사를 하듯 세세한 재산 현황을 묻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건전한 관심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초기 단계에서 나온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혹시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신가요? 대출은 없으시고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도 있으신가요? 자녀분들에게 이미 증여하신 것이 있나요? 혹시 예금이나 적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보험은 어떤 것에 가입되어 계세요?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이용 가치를 측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영우님은 부인을 여의고 5년째 홀로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이 재혼을 권유해서 지인 소개로 동갑내기 여성분을 만나게 되셨지요. 그 여성분은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품위 있는 말투에 교양이 넘치셨고 자신도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번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호감을 느꼈고 박영우님은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네다섯 번째 만남부터 그 여성분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사업체가 있나요? 자제분들은 독립해서 잘 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용돈은 안 드려도 되시는 건가요? 이 집은 선생님 명의지요? 평수가 꽤 되어 보이는데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처음에 박영우님은 그저 현실적인 여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확인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납득시키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성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요. 오빠 사업이 잘못되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갚을게요. 박영우님은 고민 끝에 그 여성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의 사별한 남편은 아직 살아계신 분이셨고 그녀는 이미 이혼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성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금전적 피해를 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니어 세대의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하시며 모은 자산이 있고 그것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의 경우 아내를 잃은 후 일상적인 돌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고 누군가 따뜻하게 챙겨주면 그 마음에 쉽게 열리십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여성 어르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지내시면서 느끼는 불안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분이라면 경제적인 대화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우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쌓인 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 현황을 캐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연금이 이 정도 나오고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한 뒤 상대에게도 편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청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검소한 편이라 외식보다 집밥을 좋아해요라거나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다녀오고 싶어요처럼 돈 자체보다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관계 초기에 돈 문제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의 원칙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만난 지 6개월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도 금전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투자를 함께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둘째, 재산 관련 질문이 초기에 많다면 의심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통장 잔고를 묻지 않습니다. 셋째,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관계를 재점검하십시오. 사랑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요청입니다. 넷째,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감정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평생에 걸쳐 이룬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은 당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매우 사려 깊어 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누구보다 공감해주고 당신 편을 들어주며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은 슬그머니 당신의 다른 인간관계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분들이 효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하세요. 그 친구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당신에게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형제들이 뭘 안다고 간섭이에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요. 이런 말들은 언뜻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당신을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님은 이혼 후 혼자 살며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소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단골 손님도 많고 동네 모임에도 활발히 참여하셨지요. 그러다 식당에 자주 오시던 남성 손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분은 퇴직한 교사 출신으로 지적이고 다정했습니다. 이정숙님에게 늘 힘들게 일만 하지 마시고 인생을 좀 즐기셔야지요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분은 교제를 시작했고 이정숙님은 오랜만에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그 남성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숙 씨, 그 단골 손님 남자분, 정숙 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그 동네 모임에 왜 그렇게 자주 나가세요? 거기 사람들 수준이 별로인 것 같던데. 딸이 또 와서 그러던가요? 그 애는 본인 인생이나 잘 챙기지. 왜 자꾸 엄마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정숙님은 그가 질투를 하는 거라고,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생활은 위축되어 갔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눈도 잘 안 마주치게 되었고, 동네 모임 참석도 줄었습니다. 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 연락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찾아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왜 그래? 예전에 너 같지가 않아. 그 남자 만나고 나서 너무 변했어. 그 한마디에 이정숙님은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1년 사이에 자신의 세계가 오직 그 남자 한 명으로 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숙님은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정리하셨고 지금은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상대를 고립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특별함의 환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몰라요. 나만이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해요라고 말하며 둘만의 특별한 세계가 있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변 사람 폄하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슬쩍슬쩍 흘립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점점 노골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냐, 그 사람이냐 선택해라고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로 압박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쾌해하고 가족과 연락하면 서운해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완전한 고립입니다. 결국 상대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고 다른 모든 관계를 잃게 됩니다. 건강한 연인 관계는 기존의 인간관계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롭게 만듭니다. 좋은 파트너는 당신의 가족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들과 잘 지내려 노력하고 명절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좋은 파트너는 당신의 친구 관계를 존중합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지지해주고 함께 어울리는 자리도 기꺼이 참여합니다. 좋은 파트너는 당신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취미,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만약 상대가 당신의 다른 관계들을 불편해하고 당신이 점점 외로운 섬이 되어 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위험한 이성을 피하셨다고 해도 시니어 연애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재혼이나 동거를 고려하실 때 재산 문제는 반드시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깊어진 후에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우선 각자의 재산은 각자 명의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재산을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리해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상속할 재산은 미리 증여하거나 신탁을 설정해 두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파트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현명함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사실혼 관계로 살 것인지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자녀들과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또 하나의 큰 산은 바로 자녀들의 반대입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재혼이나 새로운 연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돌아가신 다른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느끼기도 하고 재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이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새로운 분을 소개할 때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제를 한 후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생긴 후에 소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합리적인 우려에는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사랑에 빠져보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축복 속에 시작하는 관계가 훨씬 행복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이 나이가 되면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 됩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 돌봄이 필요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등은 관계가 진지해지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연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더욱 조심하십시오. 카카오톡, 밴드, 시니어, 대상 앱 등에서 만난 분은 실제로 만나서 충분히 알아가기 전까지는 경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분 확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진지해지면 주민등록증 확인, 직장이나 거주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심인 사람이라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한 발 물러서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라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지 마십시오. 넷째, 고독을 상대가 아닌 자신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관계에 뛰어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먼저 혼자서도 괜찮은 상태를 만드신 후에 사랑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황혼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그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의 결실입니다. 그 소중한 세월을 함께할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지혜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시면 그분과 함께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이 영상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웃으며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아마 좋은 분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